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셀프소뉴스 댓글 읽기 1탄을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댓글이 뭐 몇백 개가 달려서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조금 반복적인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 좀 뽑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읽기 2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괴롭힘 당한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학폭이 여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원하면 열어주겠지만 열리면 생기부에 적히는 건 알지? 자, 앞부분은 괜찮아요.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른 것도 더 해주면 좋겠지만 학폭이 여는 것 뿐이다.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수사기관도 아니니까. 근데 열리면 생기부에 적히는 거 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해 학생이 생기부에 적힌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너도 생기부에 적힌다는 말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이야기인데,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진짜 들은 말이 이 멘트라면 적절하지 않아요. 피해 학생은 생기부에 적힐 이유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생기부에 적힌다는 표현 자체도 학교 폭력에서 가해 학생 몇 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재되는 것인데, 원하면 열어주겠지만 피해 학생이 생기부에 적히니까 이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면 이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피해 학생은 얼마든지 신고하십시오. 얼마든지 신고하고, 물론 가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것처럼 1235는 기재되지 않아요. 기재유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재유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송 걸면 원고의 집, 주소, 주민번호 다 알려주던데 진짜 도라이들은 건드리기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셨는데, 반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라는 것이 민사소송이라면, 민사라고 한다면 원고 측의 주소라든지 개인 인적 사항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형사소송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누군지 가명을 쓸 수도, 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명을 쓸 수도 있고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인적사항 절대 노출 안 됩니다. 학폭은 대신에 학교와 이름은 노출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직 학폭에서 조금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학폭이랑 형사는 조금 노출 덜 되는 편이고 민사는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폭이랑 형사는 노출하지 않고서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많은 부분에서 이거 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신고하더라도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집 앞에 찾아오고 위협하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병원 진단서 중에 정신과 진단서 효과 있냐? 정신적 장애도 상해로 인정되는 거냐? 이분은 거의 최소 법대 지망생이거나 법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게 보신 것 같아요. 정신과 진단서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학폭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출을 하시고, 대신에 정신적 상해가 상해로 인정이 되느냐, 이거는 세모예요. 세모. 왜 그러냐면, 정신적 상해가 상해로 인정되려면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판례도. 근데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얼마든지 하시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정신과에서 이 정신과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정신적 피해가 내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가해자, 네 번째 질문이죠. 가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판사님들도 얘 불쌍하니까 얘 무조건 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해 두고 있는 거고, 이제 판사님들도 그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피해자 대리를 할 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민사소송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학폭에서는 그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느냐 흔치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해봐야 돼요. 해보면서 판사님들의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5번. 왕따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죠. 왕따라는 말의 의미의 표현 자체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학생을 기피하고 만약에 그 학생하고 같이 놀면 자기도 왕따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좀 정의롭고 착한 학생을 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만약에 그 학생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이라도 대주십시오. 증거라도 제시해주세요. 그 학생하고 뭐 같이 가서 밥 먹어주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만 그 중에 나중에 그 학생 신고한다고 했을 때 내가 봤다 라고만 진술을 해줘도 그 학생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6번. 흥신소를 통한 학폭 증거 수집이 효력이 있느냐? 이거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흥신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흥신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흥신소에서 예를 들면 어디 막 몰래 주거 침입해가지고 막 몰래 막 찍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정받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녹음을 했거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이런 합법적인 이 증거 수집이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가. 그건 부모님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질문 7번입니다. 8년 전 상호간 동의 없이 녹음본을 제출했는데 상호간 동의 없이 녹화된 증거를 채택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이 우발적이었다고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간에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러니까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고 하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고 불법 녹화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질문 8번.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우리 법은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법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쉽게 인정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또 인정하면 또 반대편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 싸움 잘하는 애들은 나 이거 정당방위하고 엄청 때립니다. 그러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폭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것 때문에 정당방위를 조금 엄격하게 해석할 면이 있는 거예요. 가해학생 저희가 학폭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학생 쪽에서 오신 부모님이나 학생들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자기 정당방위라고 해요. 상대방이 욕 한마디 했으니까 나는 엄청 때려도 된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건데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 그건 아니겠죠.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내가 한 대 이렇게 때린 것이 정당방위 이게 쉽게 인정은 안 되는 대신에 학폭이나 형사처벌에서도 조치 수준에서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때렸고 내가 한 대 때렸다면 그 사람은 거의 조치가 없는 수준으로 나와요. 조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엄청 많이 맞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피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을 치게 됐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한다.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그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질문, 다음 질문은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 가능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있는데 학폭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발생했던 일도 고등학교 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증거만 있다면 나중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요 질문도 그거예요. 중학교 때 학폭을 당했는데 고등학교 간 다음에 진행 가능하냐?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요 질문 있으신데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뽑았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방과 후 혹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폭행도 학폭이 가능한가요? 학교 바뀌면 폭행이 아니란 말을 학폭이 아니란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정보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또 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오가냐면 이거를 접수하시는 선생님, 학폭 담당 선생님들은 그나마 조금 많이 해보시지 않은데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이 전문 지식이 조금 물론 변호사만큼이나 이런 걸 처리한 경찰관만큼 되기는 어려워요. 그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좀 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그렇게 이야기가 들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학교 밖이라고 학폭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학폭은요, 피해 학생이 학교 학생이면 학폭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스브스 뉴스 댓글 읽기 2타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해 주셔서 그 중에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질문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 반복되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학교폭력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궁금하다라는 부분은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 좀 쌓이면 저희가 또 한꺼번에 진행을 좀 할게요. 오늘까지 지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